2015년 미국이 KF-X 핵심 4대 기술 이전을 거부했을 때 우리 국민들조차 한국이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냉소를 쏟아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빈칸을 스스로 메우겠다는 결심으로 에이사 레이더, EOTGP, IRST, RF제머 같은 핵심 장비를 하나하나 다시 설계하며 자력 개발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때의 거절은 단순한 기술 장벽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의지를 시험하는 도전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갑질에 가까운 거절은 역설적으로 한국 기술 자립에 불씨를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고 오늘날 KF-21 블록2의 가속화라는 서막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로 인해 지금 세계 전투기 시장은 한국에 상당히 유리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2028년 말 일괄 적용 예정이던 블록2 공대지 능력을 완성되는 무기부터 순차 통합하는 방식으로 바꾸며 2027년 상반기부터 단계적 전력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즉 1년 남짓이면 KF-21의 블록2를 우리가 현실에서 목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일정 조정이 아니라 글로벌 파이터 시장의 수요와 공급 균형이 한국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상징합니다. 현재 유럽은 전력 보강에 박차를 가하고 중동은 장거리 타격 능력 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인도태평양의 긴장까지 더해지면서 지금 당장 투입할 수 있는 4.5세대 이상 전투기에 대한 선호가 각국에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국내외의 여론은 실전 배치도 안 됐는데 너무 김칫국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있습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런 불안감을 숫자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블록1 양산 40대의 초도 전력화를 2026년 말로 못 박았고 그 직후 블록2 기능을 순차적으로 얹어가는 구조를 확정했습니다. 즉 공백이 아닌 연속적 업그레이드 체계로 전환된 것입니다. 이 흐름은 꿈같은 몽상가의 주장이 아니라 글로벌 조달 트렌드이기도 한데요. 이런 사례는 브라질이 2013년 그리펜 NG를 선정했을 때도 기체는 아직 배치 전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치와 업그레이드를 동시에 추진하며 성공을 거두었죠. 그리고 한국은 지금 그보다 훨씬 공격적으로 이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최근 아랍에미리트 고위 당국자가 직접 시제기 복좌석에 탑승해 비행 특성을 체험했으며 걸프 지역의 관심은 관찰 단계를 넘어 체감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 복좌형 시제기가 만들어낸 비행 마케팅은 단자 중심의 5세대 전투기가 가질 수 없는 현장형 신뢰를 만들어냈습니다. 조작성, 안정성, 임무 수행력을 눈앞에서 경험한 순간 한 장의 보고서보다 강력한 신뢰가 쌓였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수출 절차의 첫 단계인 현장 성능 검증을 앞당긴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와 더불어 더 의미심장한 신호도 있습니다. 국산 에이사 레이더 양산 물량이 2025에서 2028년 사이 40대 공급으로 구체화되면서 전투기 개발의 가장 핵심인 두 가지 과제 중 하나인 센서 병목 우려를 해소했습니다. 한화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LIG 넥스1의 소프트웨어가 결합된 이 국산 에이사는 시제기 3호기가 2023년부터 비행 검증을 수행하며 남아공 FTB와의 장거리 시험으로 탐지와 추적 기능의 완성도를 입증했습니다. 과거 미국의 기술 이전 거부로 막혔던 그 영역을 이제 우리가 직접 공수하여 국산 무장과 센서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국가적 자존심의 회복이며 그 자립이 바로 전력화 일정의 신뢰도를 떠받치는 데이터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블록1에서 블록2로 넘어가는 것이 새 기체를 바꾸는 사업이 아닙니다. 소프트웨어와 무장 통합 중심의 스파이럴 업그레이드입니다. 더 쉽게 말해 기존 블록1 기체에서 성능 업그레이드로 개량하면 이것이 블록2란 의미인데요. 그래서 일정 당김이 가능했고 예산과 리스크 관리에서도 절대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현실적인 일정으로 보자면 KF-21은 2026년 말 블록1 실전 투입 후 2027년 상반기부터 공대지 및 장거리 타격 능력을 순차 적용하며 완벽한 균형점을 노립니다. 이제 판은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과거 기술 이전 문전박대의 굴욕은 사라졌고 남이 쥐고 있던 목줄을 우리가 끊었습니다. 그 사슬을 통째로 부수며 무장과 센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프트웨어를 전부 국산화한 지금 KF-21 블록2의 조기 전력화는 단순한 일정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술 주권을 되찾았다는 선언입니다. KF-21의 진짜 핵심은 엔진의 출력이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센서의 융합력에서 나옵니다. 현대전에서 전투기의 생존성과 정밀 타격 능력은 단순히 기계적 성능이 뛰어나다고 높아지는 게 아닙니다. 센서들이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정보를 종합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레이더, 전자전, 화력 제어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아키텍처로 묶어 실전 운용 시나리오를 수천 번 반복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수준이 아니라 수천 시간의 시뮬레이션과 검증 사이클을 견뎌내야 하는 고도의 통합 작업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한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 건 국내 방산업체들이 각 항목별 모듈을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로 정렬해 온 노력 덕분입니다. 그 결과 통합 속도는 비약적으로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제 눈의 문제도 거의 해결되었습니다. A사는 제어 가능한 전자빔을 통해 동시에 다중 표적을 추적하고 적의 전자전을 대응하는 뇌 역할을 합니다. 즉, 레이더가 완벽히 들어맞는 순간 기체 전체의 전투 효율은 눈에 띄게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수치 그 자체로 증명될 것입니다. 무장 분야에서도 국산화는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과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 개발 중인 장거리 공대지 유도탄은 이미 분리시험과 비행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는 FA-50 등에서의 검증을 통해 외형과 분리공학 문제를 사전에 잡아내며 실전 운용을 대비했습니다. 이 미사일의 핵심은 장거리 접근과 저피탐 유도 기술의 결합입니다. 기존의 해외 의존형 타깃 키트보다 운용과 정비 그리고 수출 조건에서 훨씬 유리한 조건을 만들어줍니다. 물론 사거리, 탄두, 유도 방식 등의 세부 수치는 보안상 공개되지 않았지만 단계별 검증을 거친 실전형 무장으로 이미 국내 언론을 통해 대중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생산과 공급망을 바라보면 KF-21은 명확히 국내 생태계 동시가동이라는 구조적 강점을 갖습니다. 기체는 한국항공우주산업, 레이더와 전자전은 한화 시스템, 유도탄과 신가는 ADD와 LIGNX1, 그리고 수많은 구조물과 부품은 전국의 중소협력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는 외국산 엔진이라는 변수와는 별개로도 KF-21 전력화 일정의 신뢰도를 비약적으로 높이는 핵심 동력입니다. 그리고 협력사들의 역량이 쌓일수록 정비주기 단축과 가용률 향상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물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엔진은 여전히 미국 지휘의 기술 통제와 수출 규정의 영향을 받습니다. 완전한 국산화, 즉 엔진 내연화는 중장기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외국산 엔진을 전제로 한 수출 운용 협의가 불가피합니다. 그러나 엔진을 제외한 모든 전투 핵심 체계가 국산화될수록 한국은 외부 변수에 휘둘리지 않는 진정한 기술 주권국으로 서게 됩니다. 이것이 곧 수출 경쟁력의 또 다른 축이며 한국형 전투기의 현실적 강점입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차별점이자 강점이 있습니다. 바로 센서와 무장과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통합되면서 KF-21은 유무인 복합작전의 중심 노드로 설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좌형 구조와 오픈 아키텍처는 조종사가 복잡한 임무를 수행하면서 동시에 무인기를 제어 연동할 수 있는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유지보수, 정보보안, 업그레이드 로드맵까지 고려된 전력화 계획은 타국의 전투기 사업들이 범접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 세계 주요 국가들은 한국의 KF-21은 지금 당장 쓸 수 있으면서도 미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기체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형 전투기의 진정한 포지션입니다. 다음은 25년 1월 15일 KF-21 블록1 공대지 영상입니다.
KF-21은 반쪽짜리 전투기다. 중국이 KF-21을 비웃을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중국은 항상 자신들의 전투기가 세계 최고라 주장하며 주변국의 무기 체계를 깎아내리는 경향이 강한데 공대지 임무가 제한적인 KF-21은 반쪽에 불과하여 제니10과 젠35보다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의 주장과 달리 한국은 벌써 KF-21에 사거리 500km의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장착하려 하는데요. 이 정도의 사거리라면 서해 상공으로 출격한 KF-21이 산둥반도를 비롯하여 서해안과 인접한 중국의 주요 도시를 초토화할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이 억지스러운 주장으로 한국산 전투기를 폄하하는 것과 달리 한국은 우수한 공대공 능력에 더해 장거리 공대지 타격까지 가능한 전천후 전투기를 보유하게 된다는 의미로 이는 군비 경쟁이 심화되는 동북아시아에서 한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다시 한번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KF-21 블록 1의 공대지 무장 가능성과 한국산 전투기 무장 체계 개발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양산 중인 KF-21의 유일한 약점은 공대공 임무에 비해 공대지 임무 능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KF-21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우선 블록 1은 공대공에 많은 비중을 할애하였으며 이후 블록 2에서 공대지, 공대함 임무를 추가하는 방향으로 개발 순위를 정하였는데 이러한 결정은 일부에서 KF-21을 공격하는 먹잇감이 되기도 했습니다. 현대 전투기는 임무의 다목적성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지상 공격이 제한되는 KF-21 블록 1은 반쪽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한 것인데요. 하지만 전투기의 공대지 능력을 장착하는 것은 생각보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전투기의 공대공과 공대지 능력은 레이더의 탐지, 식별, 추적 및 무기 통합에서 요구되는 기술의 범위와 복잡성이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입니다. 먼저 공중과 지상은 전투기 레이더가 탐지해야 할 표적의 종류가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공중 표적은 적의 항공기, 무인기, 미사일 정도만 존재하기 때문에 레이더가 탐지해야 할 표적의 크기와 속도, 고도 등이 단순한 특성을 진여 표적을 추적하기에 쉽지만 지상은 각종 건물과 이동 차량, 위장 표적 등 크기와 모양, 배치가 다양하여 전투기 레이더의 탐지와 식별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공중은 전투기 레이더의 전파를 방해하거나 교란하는 지형적 요소가 거의 없지만 지상은 산악지형이나 복잡한 도시 등으로 인해 레이더 신호에 대한 간섭과 반사 효과가 증가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은 지상 표적의 탐지를 매우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입니다. 이 밖에도 지상에는 적의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전투기가 원활한 공대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탑재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이며 전투기 개발에 대한 경험이 적었던 한국은 우선 공대공 능력을 완벽하게 구축한 블록 1을 기반으로 지상과 해상 공격이 가능한 블록 2로 넘어가는 전략적 행보를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국에서 KF-21 블록 1의 지금보다 더 나은 공대지 무장 통합을 시도한다는 긍정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더욱이 KF-21에 장착될 것으로 전망되는 공대지 미사일은 사거리 500km의 타우러스인데요. 이전부터 독일은 타우러스 미사일을 KF-21과 KF-16에 통합하는 것을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은 F-15K와 타우러스의 체계를 통합하여 운용하였지만 다른 전투기에 타우러스를 장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랬던 한국이 KF-21의 타우러스를 통합한다면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전략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는 KF-21의 작전 유연성을 확보하고 공대지 임무 제한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은 임무에 투입되기 전 미리 적의 주요 표적에 대한 좌표를 미사일에 입력할 수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굳이 KF-21이 직접 지상 표적을 추적하지 않더라도 타우러스 미사일이 표적을 타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타우러스 미사일은 발사 후 별도로 유도나 통제가 필요 없기 때문에 KF-21이 레이더 등을 활용하여 지속적으로 추적하거나 추가적인 데이터를 제공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한국에서 타우러스 미사일의 전술적 목표를 고려하면 KF-21에 더욱 적합할 수 있는데요. 한국은 타우러스를 전략적 원거리 타격 수단으로서 고정된 고가치
표적을 주요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적의 지휘시설, 방공망, 미사일 등의 전략시설은 이미 한국이 각종 감시자산을 통해 위치 재원을 확보한 표적들이며 해당 시설은 단시간에 위치를 옮길 수 없기 때문에 전투기가 실시간으로 표적을 탐지 및 추적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대지 임무가 제한적인 KF-21 블록1이라 해도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하게 된다면 적성국의 주요 지상 목표물을 원거리에서 타격하는 공대지 임무를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없으며 KF-21의 공대지 미사일이 통합된다면 일각에서 트집을 잡는 KF-21 블록1의 성능 의구심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국이 두 번째로 얻을 수 있는 전략적 효과는 F-15K 이외의 타우러스 투발 수단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은 지금까지 F-15K에만 타우러스 미사일을 통합했고 그 외 다른 전투기에는 타우러스를 장착할 수 없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은 타우러스 이외에도 현무 시리즈를 비롯한 다양한 장거리 타격 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F-15K에만 타우러스를 장착해도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제압하는 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F-15K의 성능 개량 작업이 예정됨에 따라 한국은 모든 F-15K를 작전에 투입하기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한국 공군은 F-15K의 임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전투기 성능 개량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2030년대 중후반까지 장기적으로 F-15K가 개량 작업을 받게 될 계획이지만 모든 전투기가 작전을 대기하는 것과 일부 전투기가 작전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은 분명 다릅니다. 하지만 KF-21에 타우러스가 장착될 수 있다면 유사시 F-15K가 아니더라도 공중에서 타우러스를 발사할 수 있는 전투기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되며 이는 궁극적으로 우리 공군의 전체적인 작전 유연성을 한 단계 더 높여줄 것입니다. 이처럼 KF-21 블록1에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을 통합한다는 것은 KF-21의 약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공군의 전체적인 전투 역량을 증대시키는 중요한 작업이 될 것인데요. 다만 타우러스는 독일제 미사일이기 때문에 KF-21에 장착될 국산 무장 체계에 대한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은 KF-21의 무장 체계 국산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KF-21에 장착될 국산 공대지 미사일은 마하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이 될 것이란 사실입니다. 한국은 KF-21의 무장 탑재 중량을 고려할 때 사거리 500km 이상, 마하5 이상의 속도를 지닌 극초음속 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고 이를 기반으로 극초음속 공대지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으며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이 장착되면 KF-21은 서울 상공에서 1분 15초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방공 시스템이 적성국의 장거리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약 70초 내외라는 점을 고려할 때 75초 만에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한국형 극초음속 미사일은 북한의 구식 방공망으로는 요격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한국은 공대지 미사일 이외에도 공대공과 공대함 미사일 모두 국산 무장을 추가하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KF-21의 단거리 공대공 무장으로 유럽제 아이리스-T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아이리스-T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사용되며 실전에서 성능을 인정받았지만 2005년부터 실전 배치되었기 때문에 향후 미래 전장에서는 위력을 장담할 수 없다는 단점도 존재하는데요. 이 때문에 유럽도 이미 아이리스-T를 대체하기 위한 신형 미사일 개발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한국은 아이리스-T를 대체하기 위해 미사일 사업이 확정되기 이전부터 별도로 미사일의 탐색기와 데이터 링크 기술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6,6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한국의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미국의 AIM-9X 사이드와인더 최신형과 유사한 개념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며 AIM-9X는 우수한 자동 추적 기능을 갖춰 가시거리 밖에서도 우수한 교전 능력을 보여주는 만큼 한국도 이와 유사한 수준의 공대공 미사일을 개발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다양한 무장 체계에 대한 통합 문제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전투기 무장 통합은 레이더뿐만 아니라 전자, 광학 센서, 데이터 링크, 무장 조준 시스템 등 여러 시스템과의 완벽한 체계 통합과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 때문에 전투기 개발에서 가장 어려운 단계가 무장 통합이라 할 정도로 기술적 난이도가 높으며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일례로 한국은 F-15K와 타우러스를 통합하는 데만
3년의 시간이 필요했으며 이것도 무장 통합 경험이 많은 미국제 전투기와 유럽제 미사일 간의 통합이었기 때문에 비교적 빠른 시일 안에 완료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선 경험이 부족한 한국이 국산 전투기와 국산 무장을 통합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한 전투기 무장이란 미사일 자체를 개발하는 것 이외에도 충분한 수량의 비축 물량이 확보되어야만 제대로 된 전력을 갖췄다고 평가할 수 있는 만큼 한국은 지금보다 무장 체계 개발을 더욱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KF-21은 이미 시제기의 테스트 비행만으로도 전 세계 군 전문가들이 4.5세대, 5세대 전투기 시장의 판도가 바뀔 것이란 전망을 내놓은 첨단 전투기입니다. 이러한 KF-21이 타우러스 통합을 시작으로 각종 무장 체계를 추가하고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게 된다면 한국은 전투기 분야에서도 세계적인 수준의 역량을 보여줄 것입니다.